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CNN에서 방영한 한국 영상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사로 항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유명 뉴스 아나운서는 결국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뉴스 앵커 제이크입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뉴스를 전해왔죠. 매일 세계 각국의 소식을 전하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최근 들어 제 시선을 사로잡는 뉴스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들이었습니다. 역시나 싶었죠.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작은 동아시아 국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과 K-팝 정도가 알려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여겼어요. 심지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북한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미국인들도 많았죠. 그런데 최근 이 작은 나라가 국제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또 중국인 관광객 차별 논란, 중국인은 출입 금지, 한국 식당의 충격적인 대우, 한국 여행, 중국인에겐 악몽이 될 수 있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화면을 채웠어요. 저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끼리의 경쟁심이 과열된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 한국이 중국이랑 상대나 되겠어요? 솔직히 너무 힘 차이가 나잖아요. 요즘 알 수 없는 문화 마케팅으로 전 세계가 좋아한다고 해도 사실 그들은 빈 껍데기 뿐이죠. 그러니까 저런 짓까지 하는구나 싶었어요. 분명 중국에 대한 질투심이겠죠. 여전히 발전 없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하더니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다니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히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말한 대로 그저 웃길 뿐이었죠. 하지만 기사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흥미가 생겼어요. 편집회의가 끝난 후 저의 후배 기자 마이크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한 중국인이 한국 식당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여행 보이콧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고 했죠. 전 세계적으로 반한 감정이 확산되는 추세였습니다. 영상을 보니 저희 편견은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죠. 게다가 이번 중국인 차별 사건은 그저 제 편견을 확인해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었습니다. 뉴스룸에서 근무하는 중국 출신 동료 리나도 최근 고향 친구들로부터 한국에 가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향해 노골적인 혐오를 표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중국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서비스가 달라진다고 했죠.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머릿속은 경멸로 가득 찼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년 기자 생활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때로는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편집장에게 한국 특집 기획안을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한국 중국인 차별이라고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와 영상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 중국인 블로거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블로거는 5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였죠. 영상 속 그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이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중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노골적인 차별이 있다니 말이죠. 블로거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해요. 메뉴를 받고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자 매니저가 다가와 오늘은 예약이 꽉 찼다 며 나가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들어온 서양인 관광객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자리에 앉았다는 거였죠.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 24시간 만에 조회수 1천만을 돌파했어요. 댓글란은 분노한 중국인들의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불매운동을 시작하자, 한국 제품은 사지 말자, 우리도 그들을 똑같이 대해주자 등의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죠.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더 많은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이 서울의 지하철에서 받은 차별, 쇼핑몰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다는 글, 심지어 호텔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여행객의 불만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마이크는 제 연구를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가서 뭐 하겠냐? 우리도 차별받을 수 있잖아. 마이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표면적인 이야기 너머에 있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왜 한국인들은 중국인에게 그렇게 적대적인 걸까? 역사적인 갈등, 경제적 경쟁? 아니면 단순한 외국인 혐오증? 더 깊이 파고들자 한국과 중국의 복잡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사드 미사일 배치 문제로 인한 경제 보복, 문화 콘텐츠 논쟁, 역사 왜곡 주장까지 두 나라 사이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국가 간 갈등이 개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가? 일반 시민들도 그런 감정을 공유하는 걸까? 한국인들은 정말 모든 중국인을 증오하는 걸까? 제 의문은 다음날 아침 더 깊어졌습니다. 중국 국영 매체에서 한국의 반중국 정서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한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중국인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기사는 한국 여행은 중국인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과 같다 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마무리되었죠.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관광객 불만에서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상황에 흥미를 느꼈어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죠. 각자의 주장과 반박, 증거와 반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취재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어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려다 차별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은 중국인 여성이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구경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죠. 그녀가 점원에게 중국어로 질문하자 점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재고가 없다 며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서 서양인 관광객이 같은 가방을 요청했을 때는 미소 띤 얼굴로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상황이 조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 CCTV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고 시간대도 일치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차별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의 조회수는 이미 2천만을 넘어섰고 중국 SNS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를 차지했죠. 백화점 측은 해명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일 해당 제품의 재고가 실제로 매우 적었으며 점원의 실수로 인한 오해였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중국 여론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해명은 오히려 거짓말로 모욕을 더한다 는 비난만 키웠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모든 한국인이 중국인을 이렇게 대할까? 중국의 선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상 속 차별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면 저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게 될까? 불편한 생각이 들었죠. 한국 관련 기사를 더 찾아보니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일부 악성 사례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며 반박했어요. 또한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양측의 주장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디쯤일까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그렇게 배타적인 나라일까? 아니면 이것은 국제관계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만들어낸 오해일까? 확실한 건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편집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지금? 왜?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바였죠. 저는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상황과 취재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편집장은 몇 분간의 고민 끝에 취재를 승인해 주었어요. 마이크는 여전히 한국 방문에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갈 필요가 있을까? 이미 충분한 영상 증거가 있잖아.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질문하지 않고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이크, 함께 가자. 이건 단순한 관광객 불만이 아니야. 국제관계의 중요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결국 마이크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저희 부정적인 견해를 대부분 공유하고 있었지만 좋은 취재 파트너였어요. 그의 냉소적인 시각이 때로는 저희 균형추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여행 일정을 짜고 필요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취재 계획을 세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기사의 윤곽을 그리고 있었어요. 환대의 나라? 차별의 나라? 한국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인들의 배타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과연 실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모든 상호작용을 꼼꼼히 기록해야 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외국인, 특히 아시아계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자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공간은 넓고 깨끗했어요. 현대적인 디자인과 효율적인 동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공항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마이크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눈썹을 치켜올렸습니다. 입국 심사줄에 서자 제 앞에는 중국인 가족이 있었어요. 이제 차별 상황을 목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입국 심사관은 그들에게 공손하게 대했죠. 기본적인 질문 후 신속하게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특별한 차별이나 불친절함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군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는 관광이라고 대답했어요. 취재 목적을 밝히면 경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심사관은 별다른 의심 없이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무미건조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어요. 더 효율적인 입국을 위해 자동 출입국 심사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중국인 관광객이 기계 사용에 어려움을 겪자 직원이 달려와 중국어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달랐죠. 수화물을 찾는 동안 주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에게 비슷한 태도로 대했어요. 특별히 중국인에게 냉담하거나 서양인에게 더 친절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어, 영어, 일본어 안내방송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에 면세점과 식당들이 즐비했습니다. 중국어 간판과 중국인 직원들도 여럿 보였어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표면적인 친절함일 뿐일까?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은 결국 국가의 얼굴이니까요. 진짜 한국은 도심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택시 승강장에 도착하자 질서 있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 차례가 되어 택시에 탑승하자 기사는 미소와 함께 인사했어요. 제가 목적지를 영어로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울 호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저희를 보며 서툰 중국어로 중국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는 영어로 아, 미국, 뉴욕? 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이런 친근한 반응은 예상치 못했어요.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달랐어요. 적어도 공항에서는 어떤 차별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죠. 아직 진짜 한국을 보지 못했어. 관광객이 많이 가는 장소는 표면적으로 친절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공항이나 호텔 같은 관광객 상대 업소는 당연히 친절하지. 진짜는 현지인들이 많은 곳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의아했죠. 영상에서 봤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렇게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 명소라고 했죠. 여기라면 차별 현장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동 거리에 발을 들이자 사람들의 물결에 놀랐습니다. 온갖 언어가 뒤섞인 국제적인 분위기였어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물론 한국어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간판들도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었죠. 특히 중국어 간판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한 화장품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곳은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다는 매장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점원이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대답하자 자연스럽게 영어로 전환했죠. 매장 안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직원들의 태도는 친절했어요. 어떤 차별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 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와 함께 중국인인 척 중국어 단어를 몇 개 섞어 말해보기로 했어요. 직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직원은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로 된 제품 설명서를 찾아주기까지 했어요. 거리로 나와 마이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의아함이 역력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영상에서 본 것과 너무 다른데.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은 중국인에게 적대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중국인이 많이 찾는 곳을 선택했어요. 메뉴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가지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손님 국적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도 불편 없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고궁이라고 했어요. 입구에서 표를 구매할 때 직원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할인된 가격에 표를 판매해 주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같은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이것은 차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가이드가 중국인 단체를 인솔하며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떤 불편한 상황도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어 안내판과 가이드북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었죠. 마이크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관광지니까 그렇지. 실제 서울 사람들의 일상을 봐야 해.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이라는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 한국인들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죠. 지하철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눈을 감고 쉬고 있었죠. 특별히 외국인을 쳐다보거나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남 거리에서 무작위로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어요. 직원은 저희를 보자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죠. 옆 테이블에는 중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특별한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녔지만 영상에서 봤던 것과 같은 노골적인 차별은 전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려는 노력과 외국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 선입견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서울 취재 둘째 날, 저는 이른 아침부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차별받았다는 식당들을 직접 방문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 유명한 블로거가 쫓겨났다는 식당의 위치도 파악해 놓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어제 본 한국은 영상 속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정말 그 영상들은 조작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운 좋게 차별을 목격하지 못한 것일까? 답을 찾고 싶었죠. 카페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노트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방문할 장소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산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약 15분을 달렸을 때였죠. 갑자기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와 여권 사본, 그리고 적지 않은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급히 이전 카페로 돌아가자고 말했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누군가 가져갔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지갑이라면 더욱 그럴 것 같았어요. 카페에 도착해 허겁지겁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앉았던 자리는 이미 다른 손님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서툰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려는데 직원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혹시 지갑 찾으러 오셨나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 아래에서 제 지갑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온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확인해보니 현금과 카드 모두 그대로였죠. 어떻게 제 지갑인 줄 알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아까 자리에 두고 가셔서 손님이 다시 찾으러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 많이 하셨죠? 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카페를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솔직히 제 지갑이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한, 아니 어쩌면 타인에 대한 불신이 제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걸까요?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운이 좋았네. 카페 직원이 우연히 정직한 사람이었나 보지. 하지만 저는 점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경험한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잠시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 대학생을 만났어요. 그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싫어하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든 한국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을 국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다만 정치적 이슈나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때로는 감정이 개입되기도 하죠. 그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SNS에서 확산된 일부 사례들이 마치 모든 한국이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거든요.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한국인들 중 누구도 저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지갑을 돌려받은 경험은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잠시 후 마이크와 합류해 오늘의 취재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 유명한 블로거가 쫓겨났다는 식당을 찾아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중국어로 몇 마디 섞어 말해보았지만 어떤 불편한 기색도 없었죠. 매니저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과 문제가 있었냐고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런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부정했어요. 오히려 중국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는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이야기와 실제 경험이 너무 달랐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취재 셋째 날, 저희는 서울 외곽의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이 적은 곳에서는 현지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약 40분을 달려 서울 북쪽의 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작은 시장, 동네 식당, 지역 주민들로 가득한 공원까지
관광지와는 다른 진짜 한국인의 일상을 볼 수 있었죠.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메뉴판은 한국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직원들도 영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 저희를 도우려 했어요. 손짓과 사진, 단편적인 영어 단어들을 섞어가며 소통했습니다. 불편한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식사 후 동네를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마이크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기록하려고 했죠. 하지만 갑자기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가방, 노트북 케이스까지 모두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순간 아침에 탔던 택시가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택시 좌석에 두고 내렸을 가능성이 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취재 내용과 연락처, 사진 등 중요한 정보가 가득했죠. 게다가 낯선 나라에서 휴대폰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이크가 돌아오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번엔 운이 없었네. 택시에 두고 내린 거라면 찾기 어려울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갑을 찾은 것만 해도 행운이었죠. 같은 행운이 2번 연속될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처에서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파출소가 있었어요. 들어가자 경찰관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영어를 약간 할 줄 아는 경찰관이었죠. 저는 최대한 천천히 쉬운 단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메모를 하면서 택시 번호나 회사 이름을 기억하는지 물었어요. 안타깝게도 전 그런 정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택시 회사들에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때 파출소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관이 받아 대화를 나누더니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휴대폰 찾은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약 20분 후 한 택시 기사가 파출소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기사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어, 한국어, 심지어 중국어까지 섞어가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택시 기사는 손을 저으며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분실물은 대부분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파출소를 나오며 마이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믿기지 않는다. 정말 다른 세상 같아. 그의 말처럼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지갑을 온전히 돌려받은 경험, 휴대폰을 찾아준 택시 기사, 친절한 경찰관,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차별의 흔적까지.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영상들은 진실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얼마나 잘못되었던 걸까요? 어쩌면 제가 쓰게 될 기사는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고민했어요.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졌었죠. 편집장은 제가 준비한 기사 원고를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의도와 완전히 다른데? 정말 내가 경험한 한국이 이런 곳이었어. 저는 확신을 갖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시청할 수 있었어요.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제 보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담감이 컸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 4,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시청자들을 향해 가장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이 중국인 관광객을 차별한다는 영상과 기사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했죠. 화면에는 제가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쇼핑하는 모습, 식당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장면, 그리고 지갑과 휴대폰을 찾아준 한국인들의 인터뷰까지. 소문과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불친절한 사람과 친절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일주일간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방문객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느껴졌어요. 생방송 중에 시청자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중국 시청자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저희 경험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언론이 과장했던 걸까요?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험이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의도적인 차별로 해석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이크도 자신의 변화된 시각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그것이 선입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본 한국은 영상에서 보여진 것과 달랐습니다.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소셜미디어나 단편적인 뉴스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직접 경험하고 대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넓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 편집장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기 있는 보도였어. 진실을 전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항상 진실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방송은 중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선입견을 제거하게 되었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중국인들이 다시 늘어났고 양국 관계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일부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만족했어요. 저 자신도 이번 취재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한국 여행 이후 저는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해서도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여행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넓히는 작은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수많은 미군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위 장교들마저 자원에서 한국 근무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미 국방부 안에서는 이제 한국이 미군들에게 단순한 임무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왜 미군들은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존슨이라고 합니다. 미 육군 대위로 근무하고 있죠. 세계 1위 강국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제게 그저 국방 후진국일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란 나라는 최악이었죠. 북한보다도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뉴스에서 본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군사력도 미미한 수준이라 여겼어요. 우리 미군이 지키지 않았다면 진작 북한에게 점령당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대통령도 없는 나라라니 제 생각이 맞았던 거죠. 그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이었어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현대, 그런 기업들을 가진 나라라지만 결국 미국의 기술력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런 제게 한국 발령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군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약한 나라. 그곳에서 무얼 배울 수 있을까? 그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령 소식을 들은 날,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다녀오거라. 하지만 저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동맹이라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관계일 뿐이라 생각했죠. 짐을 싸는 날이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엔 말씀이 없으시던 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어요. 에릭, 잠깐 앉아보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상자를 열어보는 것 같은 설렘이랄까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지금과 다를 거야. 가보면 알게 될 거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짧았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한군 전쟁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그저 연세가 드셔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여겼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실전 지역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군 경력에 한국 근무는 그저 시간 채우기용 기록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출발 전날 밤 할아버지의 옛 군복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태극기 휘장이 달린 그 군복을 보며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이른 아침,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자부심에 대해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니 최악이야. 그저 거쳐가는 곳일 뿐이야. 빨리 다른 임무지로 발령받아 실전을 경험하고 싶어.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지금과 다를 거야. 그 말의 의미를.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놀라운 변화들을.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1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 말을 잃었어요. 거대한 유리창과 최첨단 시설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전 일부러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이야 미국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공항을 빠져나와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제 생각은 변함없었어요. 깔끔한 도로와 빽빽한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전 일부러 창 밖을 외면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한민수 중령이란 사람과 만나게 됐어요. 40대 후반의 나이에 뭔가 경직된 분위기를 풍기는 한국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존슨 대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텐데요. 한민수 중령의 억양이 어색한 영어로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동맹이자 형제입니다. 앞으로 한미연합훈련도 강화될 예정이고 양국 군사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입니다. 존슨 대위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오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형제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과? 전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군 임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한민수 중령은 제 차가운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훈련 일정표를 보여주며 설명하는데 솔직히 절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빡빡한 일정에 이해할 수 없는 규칙들이 가득했죠. 500시의 기상에서 510시까지 집합입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되죠. 한민수 중령의 말에 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미군 기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식사 시간은 정확히 15분입니다. 선임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비워야 후임이 앉을 수 있죠. 이건 또 무슨 규칙인가 싶었습니다. 훈련장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군인들을 마주쳤어요. 그들은 한민수 중령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죠. 미군은 간단한 경례면 충분한데 말이에요. 존슨 대위도 한국에 있는 동안은 우리 문화를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민수 중령의 말에 전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구시대적인 문화를 왜 따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지를 둘러보고 규칙을 들으면서 제 반발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이건 제가 알던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경직되고 너무 형식적이고 그저 비효율적으로만 보였죠.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이제 겨우 첫날이 끝났을 뿐인데
벌써부터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기지 생활이 일주일째 이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무작정 기지를 빠져나왔어요. 숨통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순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 지하철 안의 와이파이, 초고화질 스크린의 안내판. 제가 알던 후진국의 모습이 아니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질서정연한 거리, 그리고 어디를 가도 넘쳐나는 첨단 기술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제가 상상하던 것과 달랐어요. 세련된 패션, 최신 스마트폰,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를 걷는 모습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제 안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죠. 시장통을 지나다 길을 잃었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판도 없고 휴대폰 지도도 익숙하지 않았죠. 그때 한 노부부가 다가왔어요. 제 곤란한 표정을 보고 알아채신 듯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는 거유? 할아버지의 어설픈 영어에 처음엔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건네는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노부부는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따라가 보니 작은 식당이었어요. 우리 집이요. 밥 먹고 가요. 경계심이 들었지만 왠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죠. 반찬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수저 사용법도 서툴렀지만 할머니가 젓가락 잡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 맛보는 된장찌개의 맛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날 거라 생각했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맛이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도 미국에 있소. 당신을 보니 우리 아들 생각이 나는구려. 그 말에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따뜻한 감정도 잠시였습니다. 월요일 기지로 복귀하자마자 한민수 중령과 훈련이 시작됐어요. 이번 작전은 한국군 방식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규모 부대를 여러 개로 나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한민수 중령의 말에 즉시 반발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미군은 대규모 부대가 한 번에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서로의 작전 방식을 고집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존슨 대위, 우린 형제 아닙니까? 한민수 중령의 말에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냥 협력할 뿐이에요. 차갑게 내뱉은 제 말에 한민수 중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훈련은 최악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작전 방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났죠. 결국 한민수 중령과 등을 돌린 채 훈련을 마쳤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주말에 만난 노부부의 따뜻했던 모습과 한민수 중령과의 차가운 대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감정이 가슴 한켠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고 한국인들도 제가 생각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잡한 감정을 뒤로한 채 본격적인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국군의 움직임은 예상과 달리 정확하고 치밀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조직력이었어요. 각 부대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죠. 소규모 부대로 나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작전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한민수 중령의 지휘 스타일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작전 방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형을 고려한 전술, 최소한의 병력 손실을 위한 계산, 모든 것이 논리적이었죠. 존슨 대위, 우리의 방식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면 더 강해질 수 있죠. 한민수 중령의 말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야간 훈련 중이었어요. 제가 실수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죠. 순간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민수 중령의 외침과 함께 누군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바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갔어도 큰일 날 뻔했죠. 괜찮습니까? 한민수 중령이 제 어깨를 잡고 물었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전 그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훈련이 끝난 후 한민수 중령이 제게 맥주를 건넸습니다. 처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그와 마주 앉았어요. 알고 있습니까?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한민수 중령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도 자신의 가족도 아닌 낯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죠. 한민수 중령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싸웠듯이 우리는 당신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그저 빈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지금과 다를 거야.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민수 중령의 아버지도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는 같은 전쟁의 다른 편에서 싸웠던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한민수 중령은 제게 그저 협력해야 할 동맹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전우였어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가치를 위해 싸우는 진정한 전우 말입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께서 보셨던 한국,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 그 사이에 흐른 시간과 변화, 그리고 변하지 않은 우리의 유대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하던 모든 것들이 이젠 자연스러워졌죠. 아침마다 한민수 중령과 함께하는 체조도, 철저한 시간 엄수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기지 구내식당에서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식판에 담긴 김치찌개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데 옆자리에 한국 병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처음이시죠? 이렇게 드셔보세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한국 병사의 진심 어린 미소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식사가 제 생활을 바꿔놓았죠. 이제는 매일 아침 한국식 식사를 찾게 됐어요. 주말에는 한국 동료들에게 배운 대로 김치찌개를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도는 완벽한 실패였죠.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 먹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제는 제법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게 됐죠. 한민수 중령의 초대로 처음 한국 가정을 방문했던 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죠. 한민수 중령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따라 나섰어요. 한민수 중령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아내분이 정성스레 차린 식탁,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절 바라보는 아이들. 처음 느껴보는 가정의 분위기였죠. 식사 중에 들려주신 한민수 중령 가족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미군과 함께 싸우셨어요. 당신의 할아버지처럼요. 한민수 중령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전쟁의 다른 편에서 싸웠던 사람들의 후손이었죠. 주말이면 한국군 동료들과 산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산 정상에서 나누는 도시락, 맥주 한 캔의 여유로움.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국이 조금씩 특별해졌습니다. 회식 자리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의 회식 문화가 이제는 즐거워졌죠. 한국 군가를 따라 부르고 소주 한 잔을 나누며 동료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민수 중령은
제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나 봅니다. 존슨 대위, 이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군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이 사실이란 걸 저도 느꼈어요. 기지박 생활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만난 노부부의 식당은 이제 제 단골이 됐어요. 할머니는 매번 반찬을 하나씩 더 얹어주셨고 할아버지는 어설픈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려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미 본부에서 온 복귀 명령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막 한국에서의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책상 위에 놓인 복귀 명령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제게 그저 임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곳이 됐죠. 창밖으로 보이는 기지의 풍경이 새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침마다 보던 태극기, 수의실에서 늘 밝게 인사하던 한국군 병사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움으로 남게 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복귀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초조하거나 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은 시간 동안 한국의 모든 것을 더 깊이 느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마지막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 풍경마저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한국은 어느새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민수 중령과의 마지막 인사는 아침 조회 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던 한민수 중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존슨 대위, 이제 떠나시는군요. 당신은 이제 한국군보다 한국군 같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자부심이 느껴졌죠. 한민수 중령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태극기 휘장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끼던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소.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민수 중령도 평소와 달리 감정이 북받친 듯 했습니다. 중령님,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에 한민수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손에서 따뜻한 정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의 노부부 식당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모두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돌아오셔요.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설픈 영어로 Come back to Korea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제 도시락통에 김치를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미국 가서도 우리 김치 생각나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였죠. 이미 제 입맛은 완전히 한국화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녁에는 혼자 한강을 찾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처음 왔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만했고 편견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강변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한민수 중령과의 훈련, 노부부의 따뜻한 정, 동료들과의 산행.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과도 마지막 한국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네요. 제 서툰 한국어에 기사님이 웃으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더 유창한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시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SNS를 열었어요. 사진 한 장을 올리며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곳은 나의 새로운 홈이었다. 잠시 떠나지만 곧 돌아올 것이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왜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그렇게 포트 후드 기지로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익숙한 미국의 일상이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밤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그곳에서의 추억을 되새기곤 했죠. 첫 주말, 텍사스의 한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맛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노부부의 식당 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어설픈 영어, 할머니가 더 얹어주시던 반찬들이 그리워졌죠. 카카오톡은 이제 제 필수 앱이 됐어요. 한국군 동료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보내주는 훈련 사진, 회식 사진을 보며 마치 제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꼈죠. 한국 뉴스도 빼놓지 않고 챙겨봤어요. 특히 한민수 중령과는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보낸 메시지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존슨 대위, 언제든 돌아오시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그 말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일상은 달라졌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한국 식당을 찾았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은 어느새 한국 물건들로 가득 찼죠. 태극기 휘장, 한민수 중령이 준 기념품들, 할머니가 담아주신 마지막 김치통까지. 동료들은 제가 변한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에릭, 넌 완전히 한국인이 됐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자연스레 숟가락을 찾게 되고 어떤 날은 무의식 중에 한국어가 튀어나오기도 했죠. 주말마다 찾는 한국 식당에서는 이제 제가 단골이 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 입맛을 다 알아요. 오늘은 된장찌개가 맛있게 나왔어요. 제가 특별히 더 넣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노부부의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이 자주 생각났어요. 한강의 야경, 산행에서 나눈 도시락, 한민수 중령과의 마지막 악수,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부르던 군가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기지에서의 훈련도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전술과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철저한 시간 관리, 부대원들과의 끈끈한 유대감 형성. 처음엔 동료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 효율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창밖의 별을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한국은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특별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지 식당에서 마이크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우였죠. 마이크의 얼굴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에릭, 나 한국 장기 파견 신청했어. 2년 더 있을 수 있게 됐어. 마이크의 말에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마이크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그래서 결심했지. 좀 더 오래 그곳에 머물고 싶어서.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내가 가서 본다면 그곳이 너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도 한국 장기 파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그러실 줄 알았단다. 사실 할아버지께서도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셨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단다. 어머니는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을 보여드리자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이는구나. 엄마는 내 선택을 응원할게. 장기 파견 신청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더 오랜 시간 한국에 머무르려면 언어는 필수니까요.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가득했죠. 매일 밤 한국어 강의를 들으며 꿈을 키워갔어요. 한민수 중령에게 제 결심을 알렸습니다. 중령님, 저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요. 한민수 중령의 답장이 왔어요. 기다리고 있겠소.
우리는 이제 진정한 전우니까. 필요한 것들은 제가 도와드리겠소. 주말마다 한국 식당에 가는 것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어요. 아주머니, 저 곧 한국 다시 갈 거예요. 더 오래 있을 거예요. 서툰 한국어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제 방의 풍경도 바뀌었어요. 벽에는 한국 지도가 걸려 있고 책상에는 한국어 교재와 필기장이 가득합니다. 장기 파견에 필요한 서류들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갔죠. 매일 밤 한 페이지씩 한국어를 공부하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할아버지의 군복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태극기 휘장이 달린 그 군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이 사랑했던 나라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어가고 싶었죠. 책상에 앉아 오늘도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레 써내려가며 생각했어요. 다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전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한 나라,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 발전하지 못한 나라. 하지만 그건 모두 제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한 생각이었죠.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치열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룬 저력, 인정 많고 따뜻한 정,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를. 한민수 중령과 노부부를 통해 배운 한국인의 마음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걸. 그리고 그 편견을 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이란 걸. 한국은 제게 그런 가르침을 준 소중한 곳이에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달이 한국에서도 빛나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곧 그 달빛 아래에서 또 다른 성장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